안녕하세요. 시중은행 대출관리팀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담보대출이 2건 있는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은행에서 우리 명의로 대출이 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서둘러 시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구는 은행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런 대출에 동의한 적이 없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도증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아드님이 직접 오셔서 처리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노후를 보내던 부부가 며느리의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과연 정구와 숙자 부부는 자신들의 노후 자금과 존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 3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근교 한적한 단독주택에서 아침이 밝아옵니다. 전직 공무원이었던 박정구가 마당에서 호미를 들고 작은 텃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63살이 된 정구의 손놀림은 여전히 꼼꼼하고 정확합니다. 공무원 시절 서류를 정리하듯 토마토순을 하나씩 따내고 상추 뿌리 주변의 잡초를 말끔히 제거합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집안에서 윤숙자가 부릅니다. 61살 숙자는 아직도 새벽 5시면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고 밑반찬을 정리하는 게 습관입니다. 정구는 흙이 묻은 손을 털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박한 밥상에는 직접 기른 상추와 깻잎, 그리고 동네 할머니들과 나눠 먹는 김치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준호네 집에 가야 하나? 정구가 물어봅니다. 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며느리 하진영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손주인 초등학교 2학년 지훈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러 가는 것이 이들 부부의 소중한 일과입니다. 진영이가 어제 전화했는데 오늘은 학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숙자가 대답합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아버님 하며 다정하게 말하던 진영이가 요즘에는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정구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퇴직하고 나서 서울 아파트를 팔아 이 시골집을 샀습니다. 전세금 일부와 퇴직금, 그리고 소액주택연금이 이들 부부의 전 재산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검소하게 살면 노후를 무난히 보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아들 내외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진영이가 요즘 말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숙자가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자꾸 예전에 도와준 돈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정말 감사했다고 하는데 뭔가 계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그때 도와주신 돈 아직도 기억해요. 저희한테 정말 큰 의미였죠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아니면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겠지. 정구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공무원 생활을 통해 사람들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던 정구였습니다. 진영이의 말과 행동에서 뭔가 불편한 신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심 후 정구는 다시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호박 넝쿨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정리해 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로 바쁘게 살고 있고 손주 지훈이는 학원과 과외로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시댁 노릇을 하며 냉장고 반찬을 채워주고 손주를 데리러 가고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사는 것이 이들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며느리의 태도, 변화, 아들의 애매한 반응, 그리고 자꾸 거론되는 예전 도움에 대한 이야기들. 정구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과 의심만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숙자가 마당으로 나와 정구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구와 숙자는 시내로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 것은 은행 업무도 함께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시내까지 가는 버스는 하루에 몇 번밖에 없어서 한 번 나갈 때 여러 일을 함께 처리해야 했습니다. 잠깐 저기 좀 봐요. 버스 창문으로 번화가를 지나며 숙자가 정구의 팔을 톡톡 쳤습니다. 정구가 고개를 돌리자 커다란 빨간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영 동생의 마라천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간판 옆에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 크게 붙어 있었는데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저 사람, 준호 결혼식 때 봤던 진영이 동생 아닌가요? 정구가 눈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하진영의 남동생 하민규였습니다. 28살쯤 되는 젊은 남자로 대학을 졸업한 후 이것저것 해보다가 정착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민규가 언제 마라탕집을 하기로 했다는 소리를 들었나요? 숙자도 의아해했습니다. 며느리 진영이가 가족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편이었는데 동생의 창업 소식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간판의 규모로 보나 상가의 위치로 보나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 같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하니까. 정구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민규가 그런 사업을 할 만한 자금이 있었나 싶어서였습니다. 지난번 새해 때 본 모습으로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았는데 말이죠.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며느리 진영이가 시댁에 왔습니다. 손에는 마트에서 산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흥미로운 소식이 있다는 듯이 살짝 들떠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진영이는 평상시보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희 민규 아시죠? 드디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 그 마라탕집 말이니? 정구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진영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머, 벌써 보셨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더라고요. 진영이는 방석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마라탕이 대세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민규도 원래 음식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숙자가 차를 내오며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게 차리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민규가 그런 여유가 있었나? 뭐 사실 저희도 좀 도왔죠. 진영이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정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진영이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도왔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지난 겨울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추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진영이가 갑자기 시댁에 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부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급전이 필요해서 그래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 진영이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인지 아니면 다른 급한 일인지 애매하게 말했고, 정구는 며느리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며 퇴직금 일부를 내어주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들 부부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도와주신 것도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진영이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때 그 돈도 민규 일에 보탬이 됐거든요. 가족이니까 함께 도우는 거잖아요. 정구와 숙자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둘 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급전이 필요하다며 받아간 돈이 사실은 처남의 사업 자금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급한 생활비나 의료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게 그때 말했던 급한 일이 그 일이었니? 정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 비슷한 거죠. 어차피 가족끼리 도우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진영이의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정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답답한 기분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과 행동에서 느꼈던 미묘한 변화들이 이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영이가 돌아간 후 정구는 혼자 마당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정구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정구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중은행 대출관리팀입니다. 상대방은 정중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담보대출이 2건 있는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담보대출이요? 정구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성함이 박정구님 맞으시죠? 주소가. 은행 직원이 정구의 정보를 확인하자 틀림없이 본인이었습니다. 현재 2건의 담보대출이 있고 아직 연체는 없지만 확인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구는 급히 전화를 끊고 숙자를 불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은행에서 우리 명의로 대출이 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서둘러 시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구와 숙자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시골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고 대출액은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출 신청자가 며느리 하진영의 명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구는 은행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런 대출에 동의한 적이 없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보증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고객님, 아드님이 직접 오셔서 처리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정구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 준호가 직접 와서 처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자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정구가 간신히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지난 1월 중순경입니다. 사업자금 대출로 신청되어 있고 상환 계획서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구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가 며느리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시댁에 와서 울먹이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런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구는 즉시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집에 당장 와야겠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와서 얘기하자. 지금 당장. 1시간 후 준호가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정구는 은행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정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숙자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준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영이가 너무 간절히 원해서 그때 아버지께서 거절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다고? 우리가 언제 거절했니? 정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잖아.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담보로 잡은 거야? 진영이 말로는 사업이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뭐? 정구가 다그쳤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제가 물려받을 집이니까 미리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구와 숙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이미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재산을 처남의 사업 자금으로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집은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야. 우리 노후 생활의 터전이라고. 어머니, 그렇지만.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정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정구는 마당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남의 사업 담보로 묶여버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일을 자신의 아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숙자는 집안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정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신뢰라는 것은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가족 간의 신뢰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날 밤 정구와 숙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진영이가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빈손으로 왔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준호에게서 상황을 들었을 것입니다. 진영이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부터 조심스러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진영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숙자는 냉랭한 표정으로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진영이도 즉시 알아챘습니다.
아버님은 안 계세요? 진영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텃밭에 계셔. 들어가서 기다려. 숙자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예전처럼 차를 끓여주거나 과일을 깎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진영이는 거실에 앉아 정구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서 정구가 흙을 털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인사도 없이 진영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님, 진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한테 들었어요. 화나실 만해요. 화난다고? 정구가 차가운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이게 화날 일인가? 이건 배신이야. 진영이는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그냥 조금 도와준 건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금 도와준 거라고? 우리 집을 담보로 잡은 게 조금 도와준 거야?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진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리 좀 쓰는 게 그렇게 문제예요?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해요. 숙자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나중에 물려받을 거라고? 말이 잘못 나왔어요. 죄송해요. 진영이가 급히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정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영아,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부정했습니다.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는 거라고 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해준 건 뭐야? 손주 데리러 가고 반찬 해주고 돈 필요할 때마다 주고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우리 집 담보로 잡는 건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거야? 진영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크게 잘못했다는 인식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시부모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진영이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숙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숙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부터 숙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손주 지훈이를 데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던 밑반찬도 중단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안부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한편 민규의 마라탕 집은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호기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지만 맛이나 서비스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처남 가게를 시부모 돈으로 차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집 가지 마세요. 시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차린 거래요.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니까요.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작은 동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금세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마라탕집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민규는 당황했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영이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시부모에게 해명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시부모님이 너무 야박해요. 가족끼리 좀 도운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네요. 하지만 진영이의 어머니도 딸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진영아,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시부모님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설상가상으로 마라탕집 임대료와 재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민규는 누나에게 추가 자금을 요청했지만 진영이도 더 이상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영이가 다시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울먹이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정구와 숙자는 딱히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 봐요. 진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동네에서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정구가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진영이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정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그날 진영이가 돌아간 후 숙자는 정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건가요? 아니야. 정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야. 그날 밤 정구는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을 꺼내어 하나씩 들춰보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절부터 꼼꼼하게 정리해둔 중요한 문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찾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 정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든 것은 몇 년 전 시청 법무팀과 함께 작성했던 유언장 서류였습니다. 당시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작성해둔 것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구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과 대출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사용했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원본도 있었습니다. 오랜 공무원 생활의 습관으로 모든 중요 서류의 사본을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보, 아직 안 주무세요? 숙자가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잠이 안 와서. 이것 좀 봐. 정구가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숙자는 정구 옆에 앉아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법적인 내용이라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정구의 표정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인감증명서 발급 날짜를 봐. 정구가 손가락으로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직접 발급받은 게 아니라 준호가 대리로 받은 거야. 내 동의 없이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정구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몇 년 전 시청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가 변호사가 되어 개업한 곳이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변호사 김동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정구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출 담보 문제부터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동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형님, 이건 명백히 문제가 있는 거네요. 김동수가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우선 담보 설정에 대한 적절한 동의 절차가 없었고 형님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 정구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담보대출 무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제공한 자금에 대한 법적 권리도 주장할 수 있고요. 김동수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 가게가 형님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가게에 대한 권리도 주장 가능합니다. 정구는 그 자리에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후 생활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숙자는 손주 지훈이를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데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 안 와요? 지훈이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숙자는 손주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너를 데리러 못 와. 왜요? 할머니 아파요? 지훈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그런데 숙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떻게 기억할래? 엄마가 할머니 집 팔아서 외삼촌 가게를 차린 걸. 지훈이는 어리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나쁜 일을 한 거예요? 나쁜 일이라기보다는 숙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른들끼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야. 할머니가 많이 속상해. 그 대화는 지훈이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할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할머니 집을 팔아서 외삼촌 가게 차렸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지훈이의 순진한 질문에 진영이는 당황했습니다. 지훈아, 그건 어른들 일이야. 진영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예요? 지훈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영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진영이는 남편 준호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이 지훈이한테까지 그런 말을 하시다니 너무 심하지 않아? 진영아, 어머니가 틀린 말했어? 준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한 거잖아. 그래도 아이한테까지. 진영이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라탕집 상황도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동네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민규는 매일 적자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누나,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민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진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진영이는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영이는 법원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대출 담보 무효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진영이는 그 순간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야, 큰일 났어. 진영이가 급히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님이 법적 조치를 취하셨어. 준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법정까지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뭐라고 해? 담보대출 무효하고 손해배상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 진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영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가족끼리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적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고 가족 간의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법원 통지서를 받은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진영이와 준호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영이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아버님한테 가서 사과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진영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버틸 수만은 없잖아.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법적 절차를 시작하셨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한편 마라탕집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법적 분쟁이 있다는 소문이 동네 전체에 퍼지면서 손님들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민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누나, 나 정말 못하겠어.
민규가 진영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임대료도 못 내고 재료비도 없고 이러다가 빚만 더 늘어날 것 같아. 민규야, 조금만 더. 진영이가 말하려 했지만 민규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그만둘 거야. 누나가 시부모님 돈으로 차려준 가게라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안 와.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겠어. 그 말을 들은 진영이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시부모의 돈으로 차린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 돈은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적 분쟁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의 직장 동료가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준호야, 너희 아버님이 우리 회사 법무팀에도 문의하셨더라.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시더라고.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정말로 법적 대응을 끝까지 해나갈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진심이구나.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정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모든 걸 되돌릴 방법이 없을까요? 되돌린다고? 정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신뢰를 짓밟을 때는 생각 못했니? 이제 와서 되돌리자고? 아버지, 제발. 준호가 애원했지만 정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라고.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더라. 전화가 끊어진 후 준호는 무너진 듯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영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야, 우리 정말 큰일 난 거야? 진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아버지가 정말 끝까지 하실 것 같아. 준호가 고개를 떨굽니다. 우리가 너무 나갔어. 그 다음 날 진영이는 용기를 내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을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서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구는 마당에서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영이를 보자 작업을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뭐하러 왔어? 정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진영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 제가 잘못했어요. 숙자도 집에서 나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며느리를 측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정구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나 알고 있어?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 돌려드릴게요. 가게도 정리하고 대출도 해결하고 다 원래대로 돌려드릴게요. 진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진영아, 이미 늦었어. 정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거야. 특히 가족 간에는 더욱 그렇고. 아버님, 제발. 진영이가 더욱 간절히 빌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 정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이제 우리 손에서 나갈 거야. 그리고 우리 집도 더 이상 담보로 잡혀 있을 수 없고. 진영이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강을 건너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진영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숙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진영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진영이와 준호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시부모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영이가 무릎을 꿇고 사과한 지 일주일 후 법원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마라탕집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정구의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들이 받아들여져서 가게 운영이 중단되고 매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끝났어. 민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진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게 문에 딱지 붙였어. 더 이상 영업도 못한대. 진영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가 매각되면 그나마 회수할 수 있는 돈도 얼마 안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직장에서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 눈치가 보였습니다. 가족 내 재산 분쟁이 법정까지 간다는 것은 직장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준호야,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준호는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 업무 효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영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와 남편을 위해서라도 뭔가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이혼하자. 진영이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뭐?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나였잖아. 내가 욕심을 부려서 벌어진 일이고. 진영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내가 부모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면 나는 없어져야 해. 진영아, 뭔 소리야. 이혼이 해결책이 아니야. 준호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 진영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어차피 아버님, 어머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럼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아. 준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아들 지훈이까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영이의 결정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일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엄마와 함께 살기로 했고 준호는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시댁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조금씩이라도 다가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시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었습니다. 정구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여전히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들어와. 아버지, 어머니.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영이와 이혼했습니다. 숙자가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혼했다고? 네.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구는 복잡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약간의 안쓰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숙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영이가 키우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께 조금씩이라도 사과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한편 마라탕집 매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상가 가격이 떨어져서 처음 투자금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으로는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김동수가 정구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형님, 가게 매각으로 일부 회수했지만 전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은 무효 처리될 예정이니 집은 안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네. 정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가족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특히 손주 지훈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지훈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자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은 상황을 지켜봐야지. 정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준호가 주말마다 시댁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텃밭일을 도와드리고 집안 수리가 필요한 곳을 챙겨드렸습니다. 아들아, 힘들지? 어느 날 숙자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준호가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정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큰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준호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제 인생도. 정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준호야. 정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정말로 변하려고 한다면 기회는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희망의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라탕집은 완전히 매각되었고 대출 담보도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정구와 숙자의 노후 자금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집이 안전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정구는 예전보다 더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큰 시골집을 유지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환경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고 작은 화단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여보, 이 집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숙자가 새로 심은 꽃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관리하기도 쉽고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고. 맞아. 때로는 작은 것이 더 소중한 법이지. 정구가 화단에 물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부모님을 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사는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화단 울타리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 드릴까요? 준호가 뜰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되겠니? 내가 바쁠 텐데. 정구의 목소리에는 예전보다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주말에 할 일도 별로 없고.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는 가능해졌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부모님의 재산을 당연시하지 않았고 정구도 아들의 진심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도 보고 싶어?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마라탕보다 된장찌개가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이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숙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줄까? 정말요? 할머니 된장찌개 진짜 맛있는데. 숙자는 진영이와 지훈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몇 달 만에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진영이는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진영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숙자의 대답은 따뜻했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를 보자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숙자는 손주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지훈아, 많이 컸네. 숙자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저 요즘 엄마 도와드려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이제 어른이 다 됐네. 진영이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아이가 할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했다는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진영이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자. 숙자가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정구는 아직 진영이에 대해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가족들은 조용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니? 숙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가 왜 화나셨는지 알겠어요. 지훈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허락 없이 할머니 것을 썼잖아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도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이가 참 똑똑하네. 정구가 처음으로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영이와 지훈이가 돌아간 후 정구와 숙자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아요. 숙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정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노후를 빼앗긴 게 아니라 다시 되찾은 거예요. 숙자의 말에 정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자식에게 줬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넘겨줄 수는 없지. 두 사람은 작은 화단을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자신들의 존엄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부모님을 찾아뵙니다. 진영이와 지훈이도 한 달에 1번 정도는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건 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었어. 정구가 숙자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집, 작은 화단이지만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들만의 공간입니다. 노후의 평온을 되찾은 정구와 숙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에서 두 사람은 조용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켜낼 수 있었던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